네, 정치여담여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네,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님,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평의는 물론 평결, 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이미 결정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좀 일찍 알려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평의 절차뿐만 아니고 사실상 판결 절차를 했다는 거는 네. 사인만 안 했을 뿐이지 각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공개했다는 거거든요. 네. 재판관들 앞에서. 그렇다면 최소한 이게 뭐 만장일치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다른 의견은 있는 것이다. 네. 예를 들면 이게 반대 의견이든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 반대 의견이든 법정 의견을 보충하거나 또는 별개 의견이든 뭔가 본인이 설시할 시간적 여유를 준 거라고 보여져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사실은 아침에 판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내가 그 평의 절차를 해보니까 사실상 의사가 합치됐기 때문에 별개 의견이나 이렇게 설시할 시간을 안 줘도 되는데 이번에는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그분이 다른 의견을 구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2, 3일 전에 판결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닌가.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의견이 만약에 밖으로 새어나가면 저희 현재 관련 규정상 또 바꿀 수 있거든요. 본인의 심정의 변화가 생기면 언제든지 사인하기 전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 상당히 조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달리 의견이 8대 0까지는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6대 2 정도까지는 인용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8대 0으로 대다수 많은 분들이 보고 그래요?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때는 네. 불안함이 뭔가를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5대 3이냐, 6대 2냐, 7대 1 아니냐 했는데 지금 현재가 4월 4일 기일을 지정하면서 그다음에 평의와 판결을 다 끝내놓고 결정문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 글을 다듬는 작업 그리고 재판관들의 최종 사인만 남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평의 자체가 탄핵의 행위에 대한 아주 대통령의 어떤 내란 행위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8대 0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서는 이 길을 정할 수 없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 선고기일 전에 뒤돌아보면 선고기일이 안 나오니까 그 안에서 뭐 치열한 강론이 있었던 거 아니야? 5대 3이니까 이걸 못하는 거 아니야? 문영배 권한대행이나 이런 분들께서 8대 0으로 못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늦어질 거라고 예측했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선고기일이 일찍 정확하게 잡혔고 평의 판결도 다 마쳤다는 보도가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 문영배 권한대행이 하나의 의견으로 다 모든 거를 좀 동의를 얻어서 마쳤다고 봤을 때는 8대 0에 이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현재까지는 정말 말 그대로 추측입니다. 헌법재판소만이 알고 있죠. 자, 양만희 논설위원. 자, 일단 어제 갑작스럽게 선고 기일이 나올 때부터 약간 놀랐었는데 네. 그 뒤로 언론들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됐다. 판결이 끝났다. 이런 보도가 잇따랐는데도 헌법재판소는 별다른 입장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이 아니다라든지 아니면 보도를 자제해달라라든지 이런 반응이 전혀 없고요. 어제 오후부터 관련된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 그러니까 전례와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4월 4일에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라고 하는 그 결정에다가 네. 이미 결론이 다 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헌재에서 나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따져보자면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사회가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선고가 안 나고 4월 18일도 지나가는 것 아니냐, 혹자가 얘기하는 이른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네. 이 어제 헌재의 발표와 그다음에 판결까지 끝났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헌재 입장에서는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차분히 기다려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요. 좀 뭐 미세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고 이틀 전 오후에 선고 날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은 사흘 전 오전에
좀 빠르게 났거든요. 그만큼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심판 결과를 좀 차분히 기다려달라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해석합니다. 네, 자 윤기찬 부위원장님, 일단 당초에 헌재의 선고기일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가지고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될 경우에 마은혁 후보자가 던지는 표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추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헌재의 내부 결론이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돼서 어떤 쪽에 표를 던지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추측이 많고 이런 합리적이죠. 사실은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때 유사한 설실을 헌재가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 개시를 6명이서 시작은 되지만 만약에 서로 의견이 맞서는 경우에는 6명 갖고는 평의 판결을 통해 선고를 할 수가 없다. 3명이 어떤 그 의사 표현에 따라서는 결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유추한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지 않나라고 추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또 한편 보면 민주당에서 그 헌재 재판관 구성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저희 평가에 따르면 위헌적 입법도 많이 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 이런 입법도 낸 거고,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 2명에 대해서는 사실 임기 연장을 또 위한 이런 또 법안도 낸 거고, 또 어떤 그 유튜브 방송인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탄핵해라,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식의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돼서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결 절차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편결을 하지 않으면 각 재판관끼리의 서로 간의 생각을 모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평의 절차 과정에서 저 A라는 재판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각자 알 수 있었거든요. 네. 그걸 확인하는 이제 최종 마무리 짓고 내 심정이 완성됐다라는 것이 편결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미 각자는 각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 따라서 더 이상 가기 어렵다. 더 가게 되면 만약에 탄핵이 실제 진행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분명히 헌재에서 그 한덕수 저 총리에 대해서 이거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고. 네. 이런 식의 이런 사실 위헌적인 상황이 다시 초래되면 헌재 입장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대0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별개 보충 의견을 빠질 수도 있지만 헌재가 최종 판결을 앞서했다는 부분은 뭔가 다른 의견이 있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의견에 따른 본인 논리 구성과 판결문 작성에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8대0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조신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8대0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서영주 부대변인, 네. 일단 5대3으로 교착된 상황은 벗어났다, 이건 최소한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합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상식선으로도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선고기 나오기 전에도 많은 언론에서 분석을 했죠. 대표적인 게 조선일보는 평의 시간이 짧은 거는 이거는 의견이 전혀 이렇게 합치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래 평의를 진행해야만 뭔가 의견이 좁혀가고 그래야만 선고기일이 4월 18일 전에 나올 수 있다라는 논조로 분석을 했어요. 그랬었죠. 근데 평의 시간이 짧은 거를 중앙일보는 어떻게 했냐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가 됐고 아주 미세한 부분만 서로 간의 입장을 툭툭 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짧은 평의 시간은 이미 의견 일치가 됐다. 라는 또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고기일이 4월 4일 날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논조가 맞을까요? 저는 이 평의에 있어서 짧은 시간들이 지속됐던 우리가 선고기일 전에 불안한 눈으로 봤던 헌재의 이 혼란상이 저는 4월 4일 이 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짧은 평의는 많은 부분에서 재판관끼리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졌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대3이다. 그러면 인용이 오고 기각이나 각하가 3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인용이라는 다수에 대한 어떤 의견들에 나머지 3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권한대행이 길을 지정해서 이미 평의도 끝나고 평일도 끝났고 결정문에 대해서 이미 사인만 남았다. 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맞출 이유도 없지만 8대0을 확신하는 것들은 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8대0, 5대3, 6대2 이거는 정치적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 돌아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을 했던 행위 5개 중에 한 가지라도 헌법에 위반된다면 이거는 파면이 이를만 하다는 게 이거는 법 전문가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양만의 논소려. 네. 좀 전에 부위원장께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정문 내용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5대3이 이제
뭐 데드락이 걸린 것 아니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엊그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5대 3이 아니니까 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 네. 5대 3이 아니면 6대 2, 7대 1, 8대 0이 되는 것이고 인용의 경우에는 이제 기각이나 각각 이제 4대 4가 되겠죠. 그런데 지난해에 그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건이 9건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4건에 관해서 이미 이제 심판 선고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심판 선고할 때 각 재판관들이 보여온 어떤 결정의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봤을 때 4대 4의 가능성이 좀 낮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대 0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에서는 사실 이게 8년 전에 똑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정문에는 각 재판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누가 어떤 의견을 내서 몇 대 몇으로 됐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뒤에 규정이 바뀌었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이게 8대 0이 됐는데 그때도 이미 이 사건 심판 임한 재판관들이 아무리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 작동했는지를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8대 0이 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구도 아래 있기 때문에 8대 0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각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건 현실이고 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사건을 봤을 때 사실관계나 법리로 봤을 때는 기각이나 각하의 의견을 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인식의 근거에서 이런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이제 4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이제 45시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선고는 생중계되죠.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문장으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자, 8대 0으로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판결이 날 경우에 먼저 주문을 읽는다. 혹은 뭐 이론이 생겼을 때 먼저 주문을 읽는다. 이런 내규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것은 이제 편의상 기술상 아마 그 만든 내규 같고요. 네. 하나의 저희가 말하면 사실은 이제 그 시나리오를 만든 거 같은 거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형사재판 등을 보면 세 분의 그 한 부라고 치면 이 세 분의 의견이 갈린다 하더라도 거기는 다 만장일치로 보기 때문에 네. 실제 부의 의견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재판은 전부 다 그 이유를 먼저 설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주문을 읽어요. 그래서 피고인을 어디 뭐에 처한다, 무죄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뭐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반대 의견인 경우에는 가장 일치된 법정 의견인 주문부터 읽게 되고 네. 나머지를 각자 이제 읽게 되는 이런 식의 약간 편의상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다만 20분을 먼저 저희가 그 주문을 알 수 있느냐, 20분 늦게 주문을 알 수 있느냐, 또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가 20분 전이냐 후냐 이런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영주 부대변인 보기는 어떻습니까? 4월 4일에 선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단 뭐 이 먼저 주문을 읽느냐 나중에 읽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헌재의 실무 편람 이런 쪽에 아마 사례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논리 구조상 먼저 이 중대한 사건에서 주문해 버리면 뒤에 어떤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안 듣게 되죠. 네. 근데 이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파면이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해 버리면 난리가 날 겁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그런 점을 고려해서 파면이라는 결정이 일치됐을 때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사안별로 설명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문을 읽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피청구인에 대한 뭐 기각이나 각하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목대목 읽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먼저 그 주문을 읽고 나서 뭐 인용, 각하, 기각 이런 부분들을 펼쳐나가는 방식의 문제이지 이게 뭐 꼭 정해진 룰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큰 의미는 어떻게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담을지 모르겠으나 네. 저는 아마 주문은 마지막에 읽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결과나 뭐 만장일치 여부에 상관없이 네.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주문이 나올 것이다. 그렇겠습니다. 좀 기다려야 되겠군요. 근데 그 만약에 대통령이 출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죠. 대통령이 출석하는데 물론 이제 법정 의견 종류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관행이 있었지만 네. 대통령이 출석했는데 만약에 인용을 할 경우에 주문부터 읽고 그다음에 이유를 설시한다. 이게 뭔가 좀 어색하고 안 맞죠. 네.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서는 법정 의견이 어떻든지 간에 약간의 변화를 줄 가능성은 있다. 그 평의 절차를 거쳐서 선고 방식이나 재판 진행 방식도 결정하기 때문에 네. 아침에 아마 출석 여부를 알아본 뒤에 그에 따라서 이 재판 진행 순서도 좀 바뀔 가능성이 없잖아 있지 않겠는가.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11시에 그냥 주문부터 읽어줬으면 저 얼마나 시원하고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오늘 그 헌재 설명을 보면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주문을 언제 읽느냐 하는 것은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관행이 그런 것인데, 근데 제가 전에 이제 법조를 취재하다 보면은 이제 간단한 사건들은 주문 선고하고 끝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 관심이 높고 언론이 취재하는 경우에 이 주문을 먼저 선고해 버리면은 그것이 이제 확 알려지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 법정이나 심판정 같은 데서 소란이 벌어질 수도 있고, 지금 이거 오랜 시간 거쳐서 이 결정문을 만든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하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설득력을 높인 다음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문 먼저 나오지 않고 주문을 맨 나중에 네. 선고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헌재에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자들의 문답 과정에서 그런 뉘앙스를 좀 읽었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문이 맨 마지막에 나오더라도 좀 이 선고 이유가 좀 짧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때 보니까 주문 나오기 전에 판결문을 한 1시간 반 정도 읽더라고요. 그렇죠. 1시간 40분 정도 읽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만큼 또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고요. 아까 양만희 논설위원께서 얘기하듯이 관심사가 높은 걸수록 차분하게 그 논리와 근거를 설명하는 시간들을 앞에 두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인들 방청도 허용되는데 이 방청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뉴스가 있길래 오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방청 신청을 한번 해봤더니 대기 순번이 한 16,800번쯤 되더라고요. 접속 여부만. 그 제 앞에 이제 그 정도의 신청자가 있는 것이죠. 그 대심판정 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104개의 좌석이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20개 좌석이 일반인들에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방청 신청 경쟁률이 20대 1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769대 1이었는데 그것은 상회할 것 같고요. 참고로 지난해 12월 27일 변론기일에 경쟁률이 2252대 1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레 심판 선고에 쏠린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내일 5시까지 네. 계속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최종적인 경쟁률은 내일 5시에 넘어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아서 이제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것만 봐도 얼마나 국민들이 이 선고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나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